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박수 치네요. 우리 보충 영상 짧게 덕분에 바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4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49번과 50번 문제를 가지고 이 두 문제를 딱 묶어서 풀고 나서 국제법 질서 요걸 한번 정리하는 걸로 가져가면은 다른 문제 풀 때 요 큰 축을 딱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정리해 보겠는데 자, 49번, 50번 두 개 묶어서 보시는데 자, 49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대국제법, 네오박스, 근대국제법은 국가 주권, 동그라미, 국가 주권,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국가 주권 개념을 그 기조로 한다. 그리하여 국가 간의 모든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되고,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그래서 주권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국가는 그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칙을 존중하는 법실증주의적 합의론, 이거니까 근대국제법과 맥을 같이 하는 건 법실증주의적 합의론이다. 하면서 법실증주의는 밑에 있죠. 밑에 있는 법실증주의와 대세적 의무 두 개 묶어 별표입니다. 각 주에 있는 법실증주의와 대세적 의무 밑에 두 개 묶어 별표 쳐놓으시고, 이 법실증적 합의론의 균열이 생긴 것은 국제 공동체 관념이 싹트면서도 하니까 대립되는 개념이 되겠죠. 국가주권, 국제 공동체 관념, 이게 되겠죠. 다시 말해 우리 개인으로 끌어당기면은 우리 집 일에 네가 왜 참견이냐,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게 되는 거죠. 공동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크게 갈라진다는 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제 공동체 관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게 대세적 의무입니다. 대세적 의무. 이렇게 제일 밑에 각주 처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다시 올라가서 그 균열은 과거 국제법의 기저이던 국가 주권 개념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게 됐다. 그래서 현재 국제법 질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존중은 네오박스 대세적 의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해서 이 대세적 의무, 국제 공동체 관점, 현재 국제법, 근대 국제법은 국가주권, 법실증적 합의 이론 해서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입니다. 50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 보시면 국제관습법이라 해서 국제관습법 네오박스, 국제관습법이란 상당 기간 동안 국가들 사이에 일반적이고 일관된 관행이 있어왔고, 해당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인정된 것, 이게 국제관습법입니다. 하면서 그러나 국제관습법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의 동그라미 별표 근거에 대해 국가의사주의와 보편주의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거니까 국가의사주의와 보편주의 둘 다 국제관습법의 구속력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근거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거는 다르다, 둘 다 인정하는데. 됐죠? 정리하면은 국가의사주의와 보편주의 모두 구속력은 인정합니다. 둘 다 인정인데 그 근거는 다르다. 인정 근거가 다르다. 이런 얘기하면서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국가의사주의는 법실증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근대국제법과 맥을 같이 하겠죠. 이 국가의사주의는 모든 국제법은 국가의 의사에 의해 제정된 조약이나 국가들의 오랜 관행을 국가 스스로가 법으로 국가가 인정하고 수락함에 따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정리하면 인정, 수락, 이거는 다른 맥락에서는 합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내용이 되겠죠. 합의를 강조한다. 그런 반면에 자연법주의에 기초한 보편주의인데, 보편주의는 자연법주의, 요거랑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연법주의. 이러면서 국제법이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제정되기도 하지만 국가 의사와 상관없이 밑줄 별표, 항상은 아니다. 국가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에 적용될 보편적인 자연법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합의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 합의가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 되겠죠. 보편적 자연법 해서 이렇게 크게 얘는 근대국제법, 얘는 현재국제법,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서 기억 별표입니다. 기억. 아차하면서 실수하기 좋은 건데, 국제관습법을 묵시적 합의의 동그라미, 묵시적 합의한 조약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편주의자들의 입장과 유사하다 했는데 묵시적 합의에 의한 조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합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합의한 거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합의가 진짜 중요한 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어느 쪽에 가까운 겁니까? 국가 의사주의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못 풀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51번은 이미 살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 51번 문제 요거 최약국과 유보국 잘 구분하자라는 거 요 정도 보시고 우리 시험이라면 기억, 니은, 디귿해서 아주 오답으로 딱 유도하기 좋죠. 거기다 기억하면 그대로 그냥 걸려들겠죠. 그죠? 요 정도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인데 얘도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포인트 보시면은 질문을 좀 읽어볼게요. A국 내에 있던 B국 국적의 갑은 살인 혐의로 A국 형사당국에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다음 제시문은 A, B 양국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조약의 일부다. 이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A국 행위 중 조약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묻고 있죠. 위반 아닌 거. 자, 그래서 A와 B가 C가 있는데 B 별표 쳐놓으시고 이걸 좀 분석해 볼게요. 또 B가 있어 보이죠. 여기서 또 답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데 보시면 B. 파견국의 영사 관할 구역 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에 동그라미 하면서 콤마 동그라미. 이 경우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에 동그라미, 콤마의 동그라미. 이 경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끊어보시고 이런 경우에 이거죠. 이 경우에 해당 국민이 그 사실을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접수국에 요청하면 하면의 동그라미 별표하면 딱 느낌 오십니까? 뭐뭐인 경우 뭐뭐라면 둘 다라면 이 말이죠. 둘 다라면 뭐뭐인 경우에 뭐뭐라면 접수국에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 둘 다라면 이 말인데 이게 둘 다라면인데 이 경우에가 들어가는 게 P인 경우에 P2인 경우에 P3인 경우 이 세 개가 들어간 거죠. 이거면서 이거 아니죠. 이거면서 이거인 경우에 이거면서 이거인 경우에 이거면서 이거인 경우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P1Q인 경우에 P2Q인 경우에 다시 정리하면은 체포면서 요청하면 그 다음에 구금 유치이면서 요청하면 그 다음에 구속되는 경우에 요청하면 이거니까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요청이 없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게 2번 선택지가 되는 거죠. 구금 상태에 통보하는 것에 대한 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보하지 않은 거 큰 문제 없네. 위반 아니네. 이렇게 해서 P인 경우에 Q라면 아니다. 이걸 또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 개를 집어넣었다는 거. 그래서 요거 B의 표현도 별표 쳐놓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53번 문제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규, 제도, 결합형, 수리추인데 별 2개입니다. 우리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계산형 문제죠. 계산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벌써. 자, 53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 이 문제 포인트 정도 하나 얘기한다면은 이 문제는 정책 대상 노인의 소비자 선택권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두 번째 줄 잠깐 볼게요. 다음 4개 대안 중 정책 대상 네오박스 별표 정책 대상 노인의 소비자 선택권이 가장 많이 보장될 거니까 소비자 선택권이 많이 보장되는 게 뭐냐 이거죠. 지금 정책 대상의 범위는 쟁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대상이 많다 적다 이건 쟁점이 아니죠. 됐나요? 그거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상의 소비자 선택권 요거죠. 따라서 가하고 다는 같이 묶여가 그냥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2번 선택지 가 혹은 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정책 대상 노인의 소비자 선택권이지 정책 대상이 많다 적다 이거에 따라 우열이 가려지는 거 아니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54번 문제입니다. 54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는 현금 영수증 제도입니다. 현금 영수증 제도. 그래서 이거를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확인해 보고 싶다면 대형마트에 가서 현금 내십시오. 그럼 현금 영수증 하면 현금 영수증이 뭐지 하면 또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제도인데 자, 내용 보시면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 드리면은 세 번째 줄. 정부는 현금 영수증 방식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넘을 경우 끊어보시고 이때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넘을 경우 초과분의 동그라미 별표 초과분. 그래서 퍼센트가 나올 때는 이 비율의 모수가 뭔지 잘 봐야 되죠. 초과분의 20%. 초과분의 동그라미 별표 초과분의 20%. 거기다가 괄호 안에 한도까지 있죠. 500만 원 한도. 이건데 이거를 그냥 다 빼주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소득 동그라미 소득에서 공제. 소득 동그라미 공제 동그라미. 한마디로 얘는 뭐냐?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거하고 구분되는 건 뭐냐?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거. 요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거는 구분된다. 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거지 그 세금만큼 그냥 빼주는 거 아니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하면서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D급 별표 쳐놓으시고 요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과분의 20%라는 거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것도 모의고사 때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 55번입니다. 55번 문제 별 2개 쳐놓으시고 별 2개 치라고 한 거는 배경지식 차원에서 보시고 또 이런 문제 좋습니까? 별로 풀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하기. 요거 반복하면 실력 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바로 4대 보장보험입니다. 그럼 4대 보장보험의 내용을 지금 좀 시간이 걸리지만 천천히라도 빨리빨리 반복해 놓으면 요게 유사한 걸 볼 때 빠르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 별 2개 쳐놓으시고 배경지식 차원에서 반복하기. 4대 보장보험. 됐죠? 요 정도 보시고 계산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계산 문제 우리 시험에도 활용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점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야 될 문제다.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56번 문제 별표인데 자 요거 잠깐 읽어보면은 갑 사업의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기준일 요 기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거 최초 보상 계획 공고일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 일단 풀고 그럼 나중에 이런 거 딱 볼 때 느낌이 팍팍팍 오니까 풀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가압 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책 대상자와 그 대책으로 옳은 것 단서 단 아래에서 주택 소유자란 주택 현재 소유자를 가리키며 주택 소유자의 전입일은 해당 주택 소유하게 된 시점과 같다. 단 또한 거주란 전입신고를 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도 찾아보기.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기준일 이전 이것도 뭐 써놓으면 되겠죠. 02년 2월 20일 그 다음에 최초 보상 계획 공고일 04년 7월 28일까지 끊어보시고 사업지구 내에 허가주택 네오박스 소유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한 자로서 끊어보시고 자격요건 뭡니까? 일단 허가주택 소유자 이거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주택이 철거되는 자는 하면서 이주자 택지 또는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다만의 동그라미 별표 단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읽어보면 그 주택을 계속 소유한 채 최초 보상 계획 공고일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용 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 계획일까지 끊어보시고 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 무허가주택 네오박스 소유의 동그라미.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무허가주택 소유. 그럼 첫 번째 건 뭐였습니까? 허가주택 소유. 두 번째 건 무허가주택 소유. 소유주인데 허가주택이냐 무허가냐 이거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 부분 볼지를 빨리 구분하는 게 포인트죠. 제시문 읽고 나서 핵심적인 거 구분되는 거 빨리 표시해 놓기. 세 번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업지구 내 허가주택 네오박스, 허가주택 세입자. 가장 핵심 세입자죠. 세입자. 따라서 마지막은 허가주택의 세입자죠. 허가주택 세입자. 됐죠? 그래서 구분할 거. 첫 번째 허가주택 소유. 그 다음에 무허가주택 소유. 세 번째 허가주택 세입자. 이 세 개를 딱 구분하고 해당되는 거 점검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선택지 뭡니까? 뒤에부터 볼게요. 후반부 보면 1번 선택지 무허가주택 소유죠. 무허가주택 소유.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점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허가주택 임차죠. 임차. 이거니까 세 번째 거 검토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허가주택 소유죠. 허가주택 소유. 허가주택 소유니까 첫 번째 거 검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허가주택 소유죠. 허가주택 소유. 요거 첫 번째 거 검토하면 되겠죠. 됩니까? 자, 그래서 딱 봤을 때도 첫 번째 게 정보도 많고 약간 부담스러운데 3번, 4번에 첫 번째 거에 대한 허가주택 소유에 대한 거 나와 있고 4번 선택지가 단서에 해당되는 거죠.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마지막에 5번 선택지 허가주택 임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얘는 세 번째 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 없다 그러면 3번 선택지부터 보더라도 딱딱딱 보면서 답은 좀 더 빨리 만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아는 만큼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왜 못 봤나 라고 한다면은 자체 행보도로 가지 마시고
내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허가주택과 무허가주택. 뭐 내가 무슨 집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 배워간다. 이런 자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57번, 58번 요거는 다음 시간 때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던 부분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57번, 5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코멘트 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